예,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여의도 정치권은 총선 모드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차관급 인사 10여 명을 총선에 차출하겠다 이런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좀 총선에 앞장 세워서 총선 승리에 이런 총선 승리를 앞장서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여권에서는 아마 그 총력전을 벌이는 것 같고 이전에도 물론 그 총선이 있을 때마다 여권에서는 총력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출마자들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는 지금 선거제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지금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서울 종로에 출마할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할지 그런데 당에서는 일부 조금 그 반대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정할 것 같고 그다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춘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 출마 얘기 나오고 성일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대전에서 출마한다는 얘기 나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제 굳이 따지면 서울 강북 지역이 근거지인데 최근에 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동작을 얘기도 나오고 또 동작 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리고 대중적 인기가 좋은 편이니까 이제 비례대표로 해서 선거 유세를 다니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은 진주 출신인데 현지 이제 출신 얘기 나오는데 총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지도입니다. 일단은 알아야지 관심을 가지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저분들이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좀 알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후보로 내는 것이 편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책에 대한 이제 찬반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분들이 다 나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당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갈 수 있는데 저는 저기다가 몇 분 좀 더 보태고 싶은데.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그다음에 김현종 그 안보실 2차장은 꼭 총선에 좀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 자리가 비고 새로운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고 지금 청와대 안보실, 그다음에 외교, 통일, 국방 장관 모두 제가 보기에는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총선에서 이분들은 심판받게 하고 어차피 문 대통령이 그 임기 하반기를 맞았으니까 새로운 인물 수혈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강경화, 정경두 두 분에 대한 그 출마가 거론되는 거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도훈 의원님의 좀 개인 의견으로. 개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역할론에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청와대가 이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고요? 네네. 이낙연 총리가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퍼센테이지가 다르지만 어떤 거는 30%에 육박하는 것도 나와요.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그 정도가 나오는 후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중에게 이른바 먹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총선으로 접어들면 전국에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역의 그 후보들이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도 있는 사람이 한번 왔다 감으로써 그 이미지와 바람이라는 걸 일으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이낙연 총리가 차출되는 것은 총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바라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검증 작업에 굉장히 지금 그 심혈을 기울일 것 같고요. 총리를 만약에 뽑는다면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총선과 연관된 키워드가 많겠죠. 이제 성과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과를 내겠다. 이게 성과라는 거는 지금 세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경제라든가 외교 안보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그 청문회를 통과하는데 큰 부담이 없는 사람이 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의 또 딜레마는 있습니다. 딜레마는 뭐냐면 그 선거라는 게 우리가 왜 물갈이 하냐면 신선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선한 인물이어야 하는 게 있는데 지금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회전문 인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패에 대한 수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근데 총리급, 뭐 장차관급 말고 청와대에서 뭐 이제 행정관이든 비서관급이든 이 40여 명이 또 차출이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출마할 예정이다. 근데 나올 때 청와대 경력을 달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게 어딨냐. 좀 현역 의원들이 견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청와대 경력, 총선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경선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라 그럴까 가장 큰 힘을 보유하는 게 결국 이제 친문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팬덤과 지지 이걸로 이제 민주당 지지를 끌고 나가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경선이란 게 대부분 뭐 국민 여론조사라고 해도 당원들의 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경선 해보면요. 당원표,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비율은 있지만, 당원은 당원표대로 나름대로 중요하고, 일반 여론조사들도요, 일반 유권자처럼 끊어요, 그냥. 근데 당원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선이 뭐, 여론조사 경선이나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당원이다. 당원. 네. 민주당 당원조사에서 가장 결집력이 높고 충성도가 높은 세력들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 지지층이에요. 친문이라고 불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원들의 표를 생각을 하면 청와대 경력을 적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가 걱정하는 거냐면 양정철 원장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데 2016년 새누리당 공천을 보는 겁니다. 2016년 새누리당 공천이 망한 이유가 뭐죠? 새누리당 총선 망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진방 마케팅하다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 무리하게. 그러니 이 청와대 출신들이 다 나와서 출마를 함에 있어서 친문 마케팅을 강하게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2016년 새누리당 내에 있었던 거 공천 파열되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 아마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고 양 총선을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양정철 원장 측에서도 그렇고 이거 청와대 출신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건 이거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거죠. 2016년 새누리당의 어떤 그런 악몽들이 민주당에 재현될까 봐. 네, 이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서 이 각종 청년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표심 공략을 위해서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렇게 귀에 번쩍 뛰는 공약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발표를 했죠. 물론 네. 민주당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이제 그 민주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낸 것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모병제죠. 예. 근데 뭐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정책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타이완 같은 경우는 모병제 하니까 그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미달되는 상황이 있고 우리 그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읽은 책 마이클 샌더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네. 샌더스 교수는 모병제라는 거는 가난한 집 아이들 모아가지고 부잣집 아이들 지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사회 또 양극화, 갈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 신도시도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뭐 청년들만 거기 신도시에 살 수 있게 뭐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랬다 치더라도 그럼 거기 청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값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살 수 있을 만큼 값이 떨어져서 나올까요? 지금 거기도 그래도 뭐 몇 억씩 그 신도시에 지은 아파트는 할 텐데 그거를 우리 지금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 주거 국가 책임제 논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한국당에서 비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고요. 그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각자의 책임을 지되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앞뒤가 말과 마차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무리한 다는 지적들이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또 당과 왜 사전 상의 없이 연구원에서 하느냐 이런 네.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민주당하고 이제 총선에서 결을 한국당인데 한국당은 저런 그 이슈가 나오면 비판만 하지 한 번도 선제적으로 청년이든 여성이든 호남이든 그 취약계층을 위한 그 정책을 지금 발표하는 걸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돌이켜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 햇볕 정책이 나왔을 때 그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최근에 논란되고 있으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수 진영에 아니 햇볕 정책을 비판하고 싶으면 무슨 달빛 정책이든 별빛 정책이든 정책을 내고 비판해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판하면 그거 국민들이 받아주겠냐. 전두환 씨의 무슨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든 거를 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말만은 하나 좀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총선 물갈이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김무성 의원이요. 전 새누리당 대표죠. 김무성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당시에 2016년도에 총선을 할 때 살생부가 있었냐 없었냐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살생부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로부터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천과 관련된 문건이나 이런 걸 받은 일이 없고 또 말을 전해드린 바도 없습니다. 제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시점에서 김 전 대표가 갑자기 옛날에 없던 것을 있다고 다시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당시에도 이른바 살생부가 김 전 대표가 얘기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도 좀 불분명하겠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고 거기서도 계속 그 청와대하고 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살생부대로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공천이 약간 엉망이 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이전 총선까지 이른바 친이계와 친박계가 싸우는 바람에 제대로 총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한나라당, 한국당의 그 국회의원의 인적 구성이 조금 떨어졌다.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와 황 대표를 둘러싼 그 측근 세력들에 의해서 공천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평론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수통합 여론을 좀 만들려는 것 같아요. 네네.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말은 맞죠. 네. 문제는 뭐냐? 행동이 따라야죠.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야 자기 희생이 보여야 사람들이 저런 것도 하시네. 정말 절박한가 보다. 야, 저거는 진짜 제대로 하는 거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따라가 주잖아요. 진정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진정성을 느끼고 거기서 감동이 있고. 그럼 저기에 한번 기대보자라는 기대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보다도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는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가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이목을 끌고 이목만 끄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전성과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거를 해야지만 하지 그냥 계속 그것만 강조해서는 미래는 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김세현 의원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김세현 의원 그 전에 이제 김태흠 의원이 촉발시켰죠. 영남권에서 3선 이상 중진들 좀 이렇게 다음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김세현 의원이 3선이긴 하지만 나이는 좀 어린데 이번에 그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하나 말씀드리면 또 나와도 되는 사람은 안 나온다고 하고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나온단 말이 없네요. 그죠? 아마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이동 위원하고 김상현 평론가께서도 우리 셋한테 자유한국당에서 다음 총선 때 불출마해야 되는 사람 명단 한번 써보세요라고 앵커가 얘기를 쓰잖아요. 아마 우리 세 사람이 쓴 게 한 70에서 80%는 동일할 겁니다. 제가 프로그램 끝나고 한번 받아볼까요? 해볼까요? 네. 한 10명 쓰라고 하면 읽어대면 똑같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유한국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평가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년에 자유한국당이 누가 불출마해야 되고 총선 공천을 어떻게 해야 돼 평가가 끝났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내가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서. 김세현 의원이요. 자유한국당 미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유한국당 중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어요. 학벌도 좋아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지역구잖아요. 김세현 의원의 지역구 금정리라는 데는요. 아버지인 김진재 의원 때부터 내려온 지역구입니다. 지역 기반 정말 탄탄합니다. 그 탄탄한 지역구와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김세현 의원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에 불출마함으로써 그 다음에 저는 김세현 의원에게 더 큰 정치적 미래가 열릴 거라고 보지만 어찌됐건 기득권 내려놨어요.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 뭐 하시는 걸까요? 왜 얼마 전에 그 얘기 보도 있었죠.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PK 쪽에 TK 쪽에 영남 쪽에 중진들하고 식사했을 때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 김무성 전 대표가 나 안 나갈 건데 당신들도 나가지 마쇼.
우리가 여기서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 분위기 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싸해졌다고. 네, 보도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뭐예요? 거기 가셨던 분들. 나 나갈 건데 저 사람 왜 저런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서는 자유한국당 총선 힘들다. 통합이 아니라 통합 할아버지라도 힘들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본격 총선 모드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